저당권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것도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권이죠. 타물권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기본이 법정 저당권도 있지만 원칙이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성립하는 거고요. 저당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담보물권의 통유성 저당권엔 다 인정이 돼요. 예, 다만 일부 완화가 되는 게 뒤에 가면 근저당에 있어서 일부 완화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피담보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저당권 실행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얘기해요? 임의 경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변제하지 않으면 네가 매각을 통해서 나 대신 받아가. 그거 내가 지금 승인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채권자가 경매하려고 그러면 와서 떼굴떼굴 굴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게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락을 당해서 쫓겨났다. 그럼 거기서 누가 나쁜 놈이요? 채권자가 나쁜 놈이요? 채무자가 나쁜 놈이요? 그렇지. 우리 입에서 나오긴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채무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놈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법이 있고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법이나 질서 이런 것보다는 너무 온종에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일정한 임금 채권이나 우리 당해세라는 거 아시죠? 당해세 이런 것들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당해세 정도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최우선 변제 대상이죠. 여기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목적물의 범위부터 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적물의 범위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럼 당연히 이 저당물은 경매 실행할 때 경매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잖아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건 경매 실행할 때 어디까지 경매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당물은 경매 대상 목적물로 들어가죠. 여기에 종물이 있었다. 여기에 부합물이 있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종물이나 부합물이 있었다. 그럼 종물이나 부합물도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종물이나 부합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종물이 되거나 부합물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종물이나 모든 부합물은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이 이거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과실이 있잖아요. 이 과실이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 줘서 임차인이 매월 차입 내고 있다. 그럼 이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매기시 기입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과실 또는 발생한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혹시 저당권 설정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인데 을이 경매하고 난 다음부터 경매 신청 등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서 발생하는 차임은 전부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혹시 그 이후에 을이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이 부동산 살 때 이 과실 월 차임 받기 위해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사실을 을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통지해 줘야 된다고. 내가 압류해서 과실은 지금부터 내가 가져갈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통지하지 않았으면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과실이 실질적으로 저당권자에게 귀속이 되느냐? 귀속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돈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얘가 받은 돈은 4억 5천 밖에 못 받았다는 거야. 경매를 통해서. 그럼 5천 못 받았잖아요. 5천 못 받았으면 여기 있는 임차인한테 밀린 차임 있죠? 이거 받아서 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이거 받아가려고 할 거라고.
근데 이게 남는데 5억인데 실제로 한 6억 5천 정도가 배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저당권자가 이거 가서 달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좋은 소리 안 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잘못은 얘가 한 건데 욕은 누가 먹어요? 그렇죠? 경매하는 이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여기서 자꾸만 우선권 행사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부족하면 여기서 달라고 합니다. 여기 달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과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느냐? 받아갈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변제기라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는 원본이 있겠죠. 원본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등기사항이에요. 이자 같은 거 보통 약정하나요? 이자 약정하죠.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담보가 됩니다. 위약금 약정했고 위약금 등기하게 되면 담보가 되는데 이거는 약정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담보되지 않는다의 의미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담보가 된다는 얘기는 목적물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하면 담보가 되는 거고요.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은 지연 손해가 발생을 하죠. 지연이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다라고 해서 지연이자 얘기하는데요. 이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 발생했든 우선 변제 받는 건 몇 년?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이고, 경매 실행 비용이 있잖아요. 경매 실행할 때 돈 드는 실행 비용이 있죠. 이건 국가에다가 먼저 내는 거야. 저당권자가 감정평가 비용하고 이런 거 다 국가에다가 먼저 내요. 내고 경매 대상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켜서 돌려받습니다. 또 그래서 경매 실행도 실행 비용도 같이 담보가 된다. 이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거 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이다. 근데 이제 경매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너는 성격이 왜 그러냐, 그리고 돈을 갚으러 왔다는 거죠. 실제로는 지연 기간이 3년이었다는 거야. 그래도 경매를 통해서 받을 땐 1년분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와서 채무를 변제할 때는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이렇게 하나씩 암기하지 마시고, 채권이 성립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나누면 원본이자 위약금 여기 있고, 밑에는 변제기 도래하고 난 다음엔 지연이자 당연히 발생하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담보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과실은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과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는데, 혹시 제3취득자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는 통지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종된 권리 가능하고요. 물상대의도 가능하다 그랬죠. 예,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의 가능한 거고요. 자, 넘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판례 7번 있죠. 7번 찾으셨나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압류 이후 그 과실에 미치지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그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저당권과 용익관계예요. 저당권 실행이 되면 용익물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야 되는데, 저당권 실행한 그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순위를 비교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이후의 모든 저당권은 싹 다 소멸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성립한 것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에서 배당을 받으면 소멸하겠죠. 전세금이 소멸하니까 같이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경락으로 항상 소멸합니다. 자,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 실행으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일괄 경매 청구인데요, 이건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성립했다. 그럼 나대지에 저당권이 성립했으면 현재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큰 상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에 건물이 지어졌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지상의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갑에 의해서 건축도 되고 갑이 현재 소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현재 소유자는 동일인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이걸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매각 대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고요. 또 일괄 경매했다고 해서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괄 경매할 건지 토지만 경매할 건지는 저당권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축조해서 소유까지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타인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이제 해줬고, 지상권자가 목적물을 축조하고 난 다음에 경매 실행할 즈음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일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괄 경매 못하는 거고,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그럼 지상물은 철거돼야 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괄 경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요건의 리을에 토지만의 경매 또는 일괄 경매 여부는 저당권자의 권리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의 효력 범위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법원은 일괄 경매 청구에서 법원은 동일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우리 지상권에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은 요거하고 달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 상태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둘 다 설정이 되든 아니면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든 설정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저당물이 경매가 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도 관계없이 저당물이 경매가 된 결과, 이 저당권 실행 경매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저당물 경매와 법정 지상권, 지상권에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두 번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제3취득자요.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이 물건에 이미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누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저당 목적물에 대한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위 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위 변제할 때는 어디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360조까지만. 360조의 범위 내에서 대위 변제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저거.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대위 변제한다는 얘기는 지금 마무리 강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위 변제한다라고 했을 때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 대신 얘가 변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채무 인수죠.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하는 거잖아요. 대위 변제한다는 얘기는. 그럼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갑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거잖아. 병이 대위 변제하고 난 다음에는 갑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위 변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대위 변제하고 끝나면 뭐 하려고 갚고 그걸. 안 갚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의 대의 변제는 채무를 인수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대의 변제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양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변제할 때 채무자와 똑같은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대의 변제할 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변제할 때는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거니까 내가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을 다 변제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3년분이었다 그러면 원래 얼마 갚아야 되는 거죠? 3년분 갚아야지.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법률로 정해놨어. 어디까지만 변제하라고요? 1년분만 변제하라고. 그럼 제3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혹시 대의 변제하게 되면 얼마 갚아야 돼요? 3년분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대의 변제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제3취득자는 왜 1년분만 갚아요? 채무자가 아니고 또 그만큼만 갚으라고 돼 있다고. 법률 규정에 1년분만 갚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 학생이 내 채무자인데 내가 여기다가 받을 채권의 이자가 3년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경매 실행하면 내가 1년분밖에 못 갚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친하다고 대신 갚아준대. 그러면서 여기 대신 갚아주면서 1년분만 받으세요. 그럼 내가 왜 받아요 안 받아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여기다가 받지 3년분 다. 그러니까 채무 대신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하더라도. 근데 우리 법에는 얘가 채무자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봐서 그냥 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년분만 갚으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제3취득자가 아닌 자가 변제할 때는 어디까지 변제해야 되는 거야?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갚는 거야. 그러니까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갚는다. 그럼 이해관계인이죠, 단순히. 근데 걔한테는 얼마 갚으라고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면 근저당에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저당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근저당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다 변제하지만 다른 사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거기도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여기까지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갚을 때는요, 다 갚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상보증인은 왜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냐면, 물상보증인은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보증 쓰겠다고 한 거잖아요. 최고액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도 최고액까지. 물상보증인도 얼마까지만 갚어? 그렇죠. 1년분까지만 갚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대의 변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인.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자기가 물건을 자기가 경락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내가 채무자인데 내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내가 좀 싸게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콕 찍어서 쫓겨나요. 너 나가!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의 변제도 못했고 또 경매인이 되지도 못했대요. 그럼 비용 상환 받아야 되겠죠? 예, 비용도 상환을 받는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비용에 우선 상환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거 대의 변제할 때, 제3취득자가 대의 변제할 때는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만 대의 변제할 수 있어요. 지가 이 권리 취득해서 변제기도 안 됐는데 갑한테 갚는다 그러면 갑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죠. 예, 그래서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기 후에만 할 수 있다. 누굴 대신해서 갚는 거요? 얘를 대신해서 갚는 거기 때문에 변제기 후에만 변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근저당에 가면 조금 달라요. 근저당의 경우엔 근저당 채무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결산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근저당 계약 해지하고 변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제3취득자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근저당의 제3취득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결산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 뭐가요?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자, 그렇게 제3취득자인데요. 제3취득자 얼른 책으로 가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로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는 아니다. 제3취득자의 변제입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대의변제할 수 있는데, 대의변제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에 한정이 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 시 지연이자는 몇 년분? 1년분.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제3취득자 경매권, 경매인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거고요. 이번엔 저당권이 침해가 됐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침해가 됐다는 얘기는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게 저당권의 침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제 방법은요, 저당권자도 물권자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목적물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나에게 줘, 이건 안 돼도 원위치로 갖다 놔,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임야를 그리고 나무를 좀 그려야 되겠죠. 임야를 이렇게 또 임야 잘 그려요. 이렇게 된 임야 그려있고 나무 잘 그리죠. 이거 다 나무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나무 되는 거야? 쫙뜨기 그면 나무요. 이거 이제 이거 나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나무 맞죠? 뭐가 콩나물이요? 나무지. 나무잖아, 나무. 이게 딱 이렇게.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 거야. 여기 저당권을 10억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피담보 채권 10억이에요. 그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이놈들이 자르고 있는 거야, 이걸. 한참 잘랐어. 막 자른 것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자르고 있다고. 보니까 여기 자른 것들 이렇게 쌓여 있고 지금 화물차에, 이거 많이 봤죠? 화물차에 싣고 얘는 나가고 있고, 한 대는 이미 가서 여기다가 부려놨고, 한 대는 지금 오고 있어요. 또 다시 자른 거 실으러 오는 거죠. 여기 오고 있다고.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미 나간 거, 야 이거 가져와, 이거는 못해요. 이거 가져와라고는 못해도 이거 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 건 원상회복 해놔라.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르고 있는 애들 STOP 할 수 있죠. 그래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 이런 저당권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목적물 반환은 청구하지 못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해도 이미 간 거 말고 가고 있는 거는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죠. 원상회복 정도는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즉시변제 청구합니다.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상회하든 부족하든 관계없이 저당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즉시변제 청구합니다. 즉시변제 청구해서 즉시변제에 응하지 않으면 뭐도 실행할 수 있어요? 경매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하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잘라내갖고 10억에 미달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변제 청구하면서 같이 뭐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는 감정평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 실행해서 실제 경락대금이 8억밖에 안 된다. 그럼 2억의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근데 경매 실행하기 전에도 감정평가 방법으로 현재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실행 전후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목적물에 담보물에 보충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담보물 보충 청구, 이거는 서로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요.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저당권 침해라고 얘기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한이익이 상실하니까 즉시변제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목적물 침해로 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때다. 그러니까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보다 많다 그러면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데,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목적물 침해로 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때다. 그러니까 현재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보다 많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데,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경매 실행 후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신청 전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즉시 변제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 담보물 보충 청구는 얘네들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같이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소멸입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 가장 큰 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하고 뭐죠? 저당권 실행이겠죠. 이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 채무 변제가 됐으니까 얘가 채무 다 변제가 됐으니까 저당권 소멸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전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 전소유자야. 얘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뭐야? 채권적 청구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당사자 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이제 이번엔 특수저당권이죠. 특수저당권은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있잖아요. 그럼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은 저당권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하나의 담보물로 담보하는 것을 근저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현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걸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을 맨날 설정하다 보니까 이거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들 공부하면 이게 개념 정리가 금방 되는데 이게 학생들 막 사회생활 안 한 학생들 있잖아요. 얘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사회생활 해보고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보신 분한테 이거 설명하면 되게 헷갈려해요. 저게 저당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우린 지금 은행에서 2억 빌리고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줘요? 근저당권 설정해줘요? 원래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해주죠? 원래 근저당은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갑하고 을이 돈을 빌려준다가 아니라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오늘부터 언제까지 우리 거래 좀 계속 하자는 얘기야. 계속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채권이 증가했다, 소멸했다, 증가했다, 소멸했다, 또 증가했다, 소멸했다, 증가했다, 소멸했다, 증가했다, 소멸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다가 거래가 끝나면 지금까지 발생해서 남아있는 채권들 확정할 거 아니냐고. 채권은 나중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런 거래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 그리고 악수하고 계약 체결하고 했다. 해서 거래가 끝났다. 악수하고서 참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럼 돈 주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죠. 근데 끝내는데 멱살 잡고 끝냈대. 서로 흔들다가. 그래서 멱살 잡고 끝내서 에이 그러고 퇴 그리고 침 뱉고 나왔다는 거야. 돈 달라 그러면 얘 돈 줘 안 줘? 이러죠. 이런다고. 그럼 그때 돈 못 받잖아. 이때 못 받으니까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고 봤더니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없잖아. 부정성의 원칙상.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하고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뭐예요? 채권 최고액인 거야. 거래 한도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는데 이거 피담보 채권 아니잖아요.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지만 채권 최고액은 피담보 채권하고 유사한 것이지 피담보 채권 자체는 아니죠. 아니니까 저당권을 설정 못하고 뭐예요? 뿌리 근자야. 저당권은 저당권인데 뿌리에다가 일단 땅속에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저당권이 되겠죠. 언제 저당권이 되냐면 거래가 끝나고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저당이다.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돈 빌려주고도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기본 계약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본 계약이 있었고 계속해서 증간 변동하는 채권을 발생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가 다 소멸해서 더 이상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결산해 줬대. 결산해서 한 푼도 없으면 돈 한 푼도 없다. 그러고 결산 딱 마감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외상거래 또 하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없는 경우에도 저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얘가 여기 납품하면서 이 채권들은 딴 데서 지가 사다가 납품한 거야. 딴 사람이 야 너 빠져 내가 직접 받을 테니까 그랬대요. 채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했다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자체가 같이 부종해서 이전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개별 채권의 부종해서 이전하거나 개별 채권의 부종해서 소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 이걸 줄여서 부수성이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다만 기본계약상의 지위에는 부정합니다. 기본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근저당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약상의 지위, 얘가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A에게 양도했다. 그리고 얘가 기본계약을 승계하기로 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채무자가 되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채권에는 부정하지 않지만 기본계약상의 지위에는 부정하게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립,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당권 설정 계약이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여기는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등기하면 되죠. 등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근저당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겠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목적물은 뭐가 되느냐? 부동산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인 거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건 다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정해졌겠지만 채권 최고액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피담보 채권들은 어떤 게 되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들이 다 피담보 채권화 될 수 있어요. 이건 거래, 이런 피담보 채권의 거래 한도액을 정해놓는 것이지 이 안에 들어가는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 당사자. 그렇죠. 그럼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아니면 물상보증인 제3자겠지만 저당권자는 원래 채권자고 근저당권자, 채권자고 다만 3자 간의 합의, 특별한 정황 이런 게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등기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근저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이다. 그러니까 개별 채권이 일부 한 번씩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개별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래 한도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면 그러면 거래가 끝나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거래가 끝나서 이건 저당권에 없는 거잖아. 나머지는 다 저당권하고 똑같거든. 거래가 끝나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때가 언제냐? 말 그대로 거래 끝나면이에요. 그럼 거래를 어떻게 끝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거래를 끝낼 때 을이 더 이상 거래하기 싫다. 그리고 얘가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얘가 경매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거래가 끝나는 이 시점은 경매가 신청이 되면 이 경매는 근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하게 되면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요.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 받아주시오라고 은행에다가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 청구하면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저당권 실행해 주세요. 받을 돈이 얼마요? 그건 아직 정리 안 됐는데요. 그럼 그거 정리해 갖고 오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 서류 찢어질 때까지 맞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자꾸 갖고 오지 말라고. 어떻게? 받을 돈 확정해서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럼 얘가 경매 신청한 거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목적물의 소유자 바뀌어버리죠. 그럼 얘는 그때까지 거래하는 거야. 언제까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할 때까지. 그러니까 경매 신청자가 누구냐? 지가 직접 했으면 경매 신청할 때 받을 돈 얼마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다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를 실행할 때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는 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존속기간 약정을 할 수도 있고요.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존속기간 약정했고 등기했답니다. 즉 결산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산기 정해져 있으면 결산기까지 발생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는데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산기가 정해져 있으면 거래기간이 약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요거하고 같이 엮어서 결산기가 정해진 경우와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결산기가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도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기가 정해져 있어도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부상이 심하게 완전 찌그러져 버렸는데 누가 이동이 오면서 이거 어디서 났는지 내가 자랑질 했죠.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확 휘어버렸네. 누가 발벗군.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결산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애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채무 변제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결산해 주기로 한 거 중간중간에 또 돈도 지급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더 이상 거래해봐야 얘한테 돈 받을 거 없다. 그럼 중간에 근저당 설정 계약 해지해 버릴 수도 있죠. 값도 마찬가지인 거야. 값도 얘한테 야 이거 도대체 물건 갖다 달라고 하는데 물건 맨날 싸구려만 갖다 주고 질 떨어지는 것만 갖다 줘. 그리고 비싸. 그럼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하고 기본계약 해지해 버리는 거예요. 해지해 버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채권 어떻게 하면 돼?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채무 다 변제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결산기가 남아있어도 결산기까지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근데 계속 결산기까지 끌고 갈 이유도 없잖아요. 채무가 소멸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기본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가 남아있어도 언제든지 해지하고 남아있는 채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변제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해지하고 즉시 변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결산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때나 해지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채권 변제하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결산기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거야. 채무자가 파산했으면 그 파산으로 인해서 채무자 파산했거든요.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이거 다 회수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해야 되고 파산관제인이 이거 회수하면서 그래요. 근저당권자나 기타 저당권자들에게 너 먼저 경매 빨리 해서 남는 돈 가지고 와 그런다고. 얘들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경매할 거 다 경매해서 남는 돈만 나한테 가져와. 그럼 다른 채권자들에게 내가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산기 남았는데요. 그럼 파산관제인이 뭐래? 그럼 내가 할까? 이렇게 되면 얘 못 받거든.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얼른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어도 피담보채권 확정하고 경매 신청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란 둘 사이의 거래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거래 한도액을 의미하는데 거래가 끝나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보다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이 채권 최고액은 둘 사이의 거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경매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자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이 미달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매를 실행해서 받아갈 때는 항상 여기까지만 받아가는 거예요. 초과할 때도. 미달할 때는 여기까지만 받아가면 되겠죠. 근데 초과할 때도 여기까지만 받아요. 근데 얘가 경매 실행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돈을 들고 왔다는 거야. 돈을 들고 와서 갚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갚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도 혹시 근저당에 제3취득자 같으면 여기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랬죠? 물상보증인이 갚을 때는요. 그래, 물상보증인은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보증 쓰겠다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럼 이 최고액에 들어가는 피담보 채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최고액 속에 포함돼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여기서 보시면 원본, 이자, 위약금. 이자나 위약금 같은 건 등기할 필요도 없어. 여기 안에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다 들어가는 거고, 결산기 이후에 발생하는 건 뭐죠?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1년분이라고 저당권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1년분이 하나지 않습니다. 최고액 안에만 들어가면 지연이자도 거래로 인해서 생긴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몇 년분이 됐든 다 담보가 되는 것이고, 또 경매 실행비용 있잖아요. 경매 실행비용은 둘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죠. 국가에다가 지출하는 채권이죠. 이거는 최고액 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항상 최우선적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이것만큼 또 더 받을 수 있어요. 최고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실행비용만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근저당을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 몇 개 한번 볼게요.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가 서로 화해가 돼서 경매를 뭐 했대? 취하가 됐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계속 거래할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거래되는 채권은 더 이상 여기에 담보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뭐가 돼서 근저당에서 저당권으로 나와서 세상 맛을 봤죠. 다시 땅속으로 가려면 가 안 가? 안 가거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어. 기존에 확정된 원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있잖아요. 얘가 저당권 취하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자 늘어날 거 아니냐고. 그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담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저당 한번 보는데, 근저당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전환의 경우 채무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은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3번에 이자, 위약금, 지원 손해 등은 최고액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정에서도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존속기간 결산기 정할 필요도 없고, 정했으면 또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타물권이고 약정담보물권, 이거 똑같죠. 부종성과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 계약상 지위에 부종하는 것이지 개별 채권에 부종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가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거 확 키워가지고 참 누가 이랬냐, 확 키워가지고 이거 보세요. 꺾였죠? 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버렸대요.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부종성도 있고 일반 저당권하고 동일한 것이 된다. 근저당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저당권 자체를 처분하는 건 아닌 거야. 그럼 뭐예요? 채권 최고액이 아직 없잖아. 피담보 채권이 아직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상의 지위에 부종하는 거야. 기본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면 그 근저당권도 같이 양도가 되는 거고,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가 양도가 되면 그 채무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약상 지위에 부종한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사자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채권 최고액인데, 채권 최고액은 피담보 채권과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럼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원 이자는 무조건 담보되지만 실행비용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예, 포함되지 않는다. 실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하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다 변제하는 거고, 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소멸과 피담보 채권의 확정인데, 경매 실행, 경매를 누가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존속기간 결산기가 도래하면은 더 이상 거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본계약이 해지가 된답니다. 기본계약이 해지가 된다. 존속기간 결산기 있는 경우든 존속기간 결산기 없는 경우든
언제든지 해지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변제 청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이번엔 공동저당이죠. 다음 페이지요. 공동저당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담보물이 여러 개 제공되는 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그건 거예요. 저당권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 하나의 담보물이 제공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피담보 채권이 지금 없으니까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저당권 실행하자. 그럼 나중에 피담보 채권 확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이걸 자꾸 하는 이유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동저당은 피담보 채권은 하나인데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 개의 담보물을 경매해서 피담보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려준 건 얼마? 3천 빌려줬는데 얘가 담보물을 2개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의 가액은 요거 가액은 3천짜리고 요 담보물의 가액은 2천짜리다. 이랬을 때 이게 공동담보가 제공이 된 건데 이거 채권자가 어떻게 돈을 받아갈 거냐 어떻게 배당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각 담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죠. 그래요. 동시에 배당을 하든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배당을 하든 집중하세요. 집중. 아직 1시간 안 됐어요. 우리 12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50분도 안 됐어요. 집중하세요. 100분 동안 집중해야 돼. 10분, 100분 동안 시험 봐야 되는 거야. 집중해야지. 자꾸만 여기서 40분만 넘어가면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지 말고. 다시 이렇게 2개의 담보물이 제공됐을 때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고 하나씩 경매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경매하든 하나씩 경매하든 배당을 한꺼번에 배당하면 이걸 동시배당이라고 얘기하고 하나씩 경매할 때마다 배당하게 되면 순차배당이다. 모아놓고 배당을 하는데 이거 경매에서 합산금액이 5천이잖아요. 여기서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해야 되니까 전체 5 중에서 여기는 5분의 3을 분담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5분의 2를 분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5분의 3, 3천의 5분의 3, 3천의 5분의 1을 여기서 받아가는 거니까 총 3천만 원 중에서 여기 5분의 3이면 1,800. 여기 총 3천만 원 중에서 여기 5분의 2면 1,200 여기서 이렇게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배당 그러면 괜찮은데 원래는 여기 근저당권자 을 그럴 거 아니야. 근저당권자 을 그럼 얼마씩 써 있는 거예요 여기? 3천. 여기는요 2천이라고 안 써 있지. 피담보 채권 3천으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합산액이 얼마요? 3천이지 또 6천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여기 2천만 원짜리인데 3천을 담보하겠다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 3글자로 사기다. 아니 그렇잖아. 이거 2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 담보하겠다고 담보 제공돼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사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기 아니다 써놔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 옹색하니까 공동담보물 있음이라고 여기다 써놓는 거야. 여기다 공동담보물 이거 있음. 그래서 이거 공동담보, 이거 공동담보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4번 쓰면 되네. 여기 한번 쓰고 여기 한번 쓰고 여기 밑에다가 공동담보 있다가 하나씩 쓰면 되죠. 담보물이 3개면 9번이지 뭘 3번을 써. 담보물 3개인데 2개인데 4번 썼는데 3개면 3번 써? 그래요. 그럼 4개면 2번 쓰나? 그럼 그때는 9번이잖아. 각각 한 번씩 쓰고 또 그 담보물에도 하나씩 더 써야 되니까 9개. 4개면 16번 쓰죠? 5개면. 그래, 25번 또 20번 그러면 안 돼. 25번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이 5개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공동담보 목록이 있으면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거기는 진짜 띄워보면 공동담보 목록이 있음 그러면 담보물이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건 건드리지도 마요. 절대 거래 안 돼요. 엊그저께도 성남에서 어떤 분이
그 담보물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공동담보 4개 들어가 있는 걸 하나를 빼갖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증인들, 공동담보 제공자들 절대 협조 안 해요. 내 것도 빼달라 그러지 그것만 나간다, 절대 협조 안 해. 내가 그래서 애만 쓰지 절대 안 될 거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을 내가 50년 넘게 살아봐갖고 잘 아는데, 그거에 협조해주고, 그래 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그냥 책임질게, 그만 빠져라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암만 친해도 관계없어. 형제라도 관계없어요. 거기도 형제가 아니야. 삼형제가 한 사람이 2개 제공하고 각각 하나씩 이렇게 제공해서 담보물이 4개요 4개인데 형제들이 모였으면 얘기 될지 몰라. 누가 와? 그렇지, 이것들 오잖아. 오잖아. 이거 와가지고 얘기가 안 돼. 암만 협조하려고 그래도 얘기가 안 돼. 자기네들끼리 싸워. 동서끼리 막 싸운다고. 내 것도 빼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형이 담보물 2개 제공한 형이 담보물 하나 팔고 그거 빼주고 협의해서 나머지 그냥 공동저당 다시 해주면 그 형이 살아날 것 같은데 안 해준다니까. 이게 그런 데는 마누라들 보내면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돼. 계산 방법이 다 각자야. 난 대한민국 계산 방법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각자 막 계산해. 완전히 달라 계산 방법이. 수코트라고는. 그래서 여기서 얼마? 1,800. 여기서 1,200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천만 원에서 1,800 받아갖고 전체 2천만 원에서 1,200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1,200이었고 여기서 후순위자는 800 정도 이렇게 받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경매하고 짝짝 나눠주고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꼭 또 성격 안 좋은 곳들 있잖아요. 나 이거 먼저 경매할래. 경매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도 피담보 채권 3천짜리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거 먼저 경매해서 그럼 얼마 받아가? 여기서 3천 다 받아가는 거야. 피담보 채권 3천이니까 다 받아갔다. 그럼 이게 눈 나오죠. 저런 이씨 그럴 거 아니야. 같이 하지 꼭 왜 이거 먼저 하고 지랄이야 라고 하는데 눈 나올 거 없다는 거야. 원래 여기서 이건 이제 피담보 채권 소멸했을 거 아니야. 받아가면. 그럼 이것도 소멸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거 못 받아갈 거 아니냐고. 그럼 차순위자가 여기 가갖고 이 근저당권자 공동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신한다. 이걸 차순위자 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거 먼저 경매한다고 한번 볼게요. 똑같아. 이거 먼저 경매할 때도 똑같은 게 2천, 성격 안 좋은 놈이지. 3천 받을 거 있는데 2천짜리 경매에서 2천 다 받아갔다는 거야. 그럼 못 받은 거 얼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 가서 또 받으면 되는 거야. 1,000만 원. 그럼 여기 800 남을 거 아니냐고. 그럼 차순위자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 가서 대위하면 되는 거죠. 이걸 차순위자 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동일인 소유의 담보 같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는 상황이 달라요. 물상보증인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에 1억 5천을 빌려줬는데 얘가 제공한 담보물 이거는 1억짜리예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이거는 2억짜리라고. 이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예요. 이게 물상보증인 소유가 아니라면 동시에 배당해서 여기서 1억 받아가고 여기서 5천 받아가고 여기서 1억 받아가면 되죠. 안분해서 그렇게 배당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채무자 대신 내가 갚겠다가 아니야.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채무자 빼줘, 내가 갚을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동시에 배당했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1억은 다 받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경매했으면 이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채무자 재산 아니냐고. 다 갚고 못 갚은 부분 얼마만? 0.5억만 누가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후순위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후순위자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후순위자는 처음에 얼마가 있었든 동시에 배당해도 받을 거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고. 여기는 전혀 받을 게 없었고, 여기 후순위자는 얼마 받을 거 있었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 이제 조용히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 먼저 경매한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경매했는데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올라서 1억 5천 다 받아갔다 그런 거야. 이거 먼저 경매해서. 그럼 후순위자는
동시에 배당했을 때도 지 받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겠죠? 예? 근데 얘가 이거 먼저 경매한다는 거야. 그 이거 먼저 경매해서 여기서 1억 5천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병은 지금 성질 엄청나게 나는 거죠. 아니 얘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 내가 변제하겠다는데 공동저당 설정했다고 이거 먼저 경매해서 받아갔네. 그럼 얘한테 인상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 얘한테 왜 인상 써?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된 건데. 물론 사회에 나가면 인상은 얘한테 쓰지. 근데 법적으로 얘한테 인상 쓸 게 없고 이제 누구한테 와서 인상 쓰면 되는 거요? 갑한테 와서 내가 너 대신 갚아줬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의리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얘가 대신 자리 잡는데 이거는 차순위자 대위라고 안 그러고 변제자 대위. 대신 변제 있잖아요. 이게 변제자 대위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원래 1억 5천 받을 거 있었는데 지금 1억 5천 다 받아갔으니까 5천 밖에 못 받아간 거 아니냐고. 그럼 1억 못 받은 부분 있죠? 여기 가갖고 대위하면 되는 거야. 자신의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신 얻은 권리죠. 그러니까 여기 가갖고 뭐 하면 되는 거죠? 물상 대위하면 되는 거야. 이걸 변제자 대위, 이걸 물상 대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는 차순위자 대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했을 때 원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하고 끝났다 그럼 조용히 끝나는 거야. 채무자가 잘 갚았네 그러지만 물상보증인께 경매될 때 지랄 하는 거잖아. 얘가 한번 가서 지랄하죠. 그리고 얘도 와서 한번 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지랄한 애가 아니라 지랄하네 그런 얘기 하잖아 원래. 그죠? 예, 그래서 두 번 하는 거야. 지랄 이렇게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에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자, 하나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가면 사례 중에서 이런 게 나와요. 순차배당 있죠? 순차배당 20배당 그거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저당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일부 매각되면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있다. 거긴 좋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경매하는 경우에 변제자 대위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서 공동저당권자가 모두 변제받은 경우에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 법리에 따라서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의 지위, 여기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의 지위가 여기잖아요. 여기 1억 원 받을 거 지위를 대위하고 이걸 변제자 대위다라고 얘기하고 그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지위하고 그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요 지위, 즉 자기의 채무자는 병이잖아. 이 사람이 채무자는 병이죠. 병이 부동산 날린 대신 취득한 게 가치 변동물이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한다고? 물상대위한다. 됐죠?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계산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개념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숫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괜히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이겨내려고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동 끝났고 민사특별법 남았죠? 네, 민사특별법은 밥 먹고 할까? 아니면은 밥 먹고 할까? 그럼 밥 먹고 그러면 2시까지 들어오세요. 예.